심방세동의 이해와 뇌졸중 예방의 중요성.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실은 전신과 폐로 혈액을 짜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 심방은 각각 폐와 온몸에서 돌아온 피가 심실로 가기 전에 들르는 곳으로 심실이 최대로 이완하는 시점에 수축해 심실로 혈액을 채워줍니다. 심실에 세동이 생기면 심정지로 이어지고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심방에 세동이 발생하고 심방이 수축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심방세동은 무질서하고 빠른 심방의 활성화로 인한 부정맥이며 심방의 수축 소실을 동반하는 증상입니다. 뇌졸중 위험도를 높이는 흔한 질환인 만큼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환자 개개인에 대한 뇌졸중 위험도 평가가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방세동이란 무엇인지, 심방세동의 역학과 위험인자, 분류체계 및 임상적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방세동이란 무엇인지, 심방세동의 역학과 위험인자, 임상적 의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심방세동 치료에 있어서 뇌졸중 예방의 중요성과 위험도 평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방세동의 이해.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일종으로 전기신호가 심방의 여러 곳에서 빠르게 발생하여 심방이 균일하게 수축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고 가늘게 떨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불규칙한 전기신호의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규칙적인 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심방 안에서 마치 불꽃놀이를 하듯이 매우 빠르고 불규칙적인 맥박이 만들어져 결과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심한 경우 어지럽거나 쓰러질 듯한 증상을 느끼게 되는 질환입니다. 심방세동은 완전히 무질서하고 빠르고 불규칙한 심방의 활성화와 함께 심방의 수축이 소실되고 방실전도 정도에 따라 불규칙한 심실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 특성입니다.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들은 보통 심실 반응이 빠르거나 다양할 수 있으며 부교감 신경톤이 높거나 방실 결절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은 느린 심실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역학을 알아보겠습니다. 심방세동은 가장 흔한 부정맥 질환이며 주요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유병률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95%의 환자가 60세 이상입니다. 80세가 넘으면 유병률은 10% 정도로 증가합니다. 심방세동은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더 흔하며 흑인보다는 백인에게서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심방세동 진단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 즉 1년에 외래치료 2회, 입원 진료 1회 이상을 받는 심방세동 환자는 2017년 전체 20세 이상 성인 환자의 0.7%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의 심방세동 유병률과 발생률 역시 점차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방세동의 위험인자는 나이 이외에도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그리고 수면 무호흡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심방세동의 발생은 급성 유발인자와 관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 항진, 급성 알코올 중독 또는 심근경색이나 폐색전증과 같은 급성질환에서 동반되기도 합니다. 심장수술 회복기의 30%에서 심방세동이 발생하며 심낭의 염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콘 뉴스입니다. 2016년 유럽 심장학회 가이드라인 자료를 참고하면 심방세동의 위험도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며 고혈압 유병 유무에 따라 32%, 심부전 유병 유무에 따라 43%, 심근경색에 따라 46%, 판막성 심장질환에 따라 2.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은 심방세동 위험도를 42% 정도 증가시키며
비만 또한 37%의 위험도 증가를 보였습니다. 수면 무호흡의 경우 2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에도 2.5배 정도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심방세동은 그 병태 생리를 고려하여 임상적으로 분류됩니다. 발작성 심방세동은 그 에피소드의 시작과 끝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작은 회기회로나 폐정맥과 연결된 심방 근육 근처에서 빠르게 유발되는 병소에 의해 시작되며 카테터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은 이러한 병소를 고립시켜 심방세동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지속성 심방세동은 7일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지속된 심방세동을 말하며 보통 정기적 동율동 전환술을 시행하지 않는 한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전기적 동율동 전환술은 상당 기간 다시 동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의 시작은 전기 자극이 빠르게 유발되는 병소이지만 부정맥이 지속되는 기전은 심방의 구조적, 전기 생리학적 이상에 의해 발생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회기회로에 기인합니다. 장기 지속성 심방세동의 경우는 1년 이상 지속되는 심방세동을 말하며 회기회로와 자동능이 있는 심방의 구조적 이상을 동반하여 어떤 방법으로건 동리듬을 되찾거나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작성에서 지속성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아짐에 따르는 심방의 섬유화와 고혈압이나 다른 심장질환에 따른 심방의 비후가 주요 원인이 되며 계속 지속되는 빈맥으로 인한 심방의 전기생리학적 변화도 한 원인이 됩니다. 또한 심방세동은 판막질환 동반 여부에 따라 비판막성 심방세동과 판막성 심방세동으로 나뉘게 됩니다. 판막 자체에 문제가 생긴 판막성 심방세동에 비해 비판막성 심방세동의 빈도가 흔하며 이러한 비판막성 심방세동은 흔히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며 혈전이나 색전증에 의한 뇌졸중의 빈도를 5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심방세동의 임상적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빠른 심실 반응 및 심방수축의 소실로 인한 심실 충만에 대한 심방의 기여도 저하 등의 임상적 결과로 좌심방귀에서는 혈전 형성이 잘 되게 되며 이는 뇌 전신 색전의 잠재적 원인이 됩니다. 심방세동의 증상은 기저심질환과 심실 반응 속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많은 환자들에서 무증상인 경우가 흔합니다. 심장 기능이 이미 저하된 환자에서는 빠른 심박수로 인해 혈역학적 불안정을 보이거나 심부전의 급성 악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동 능력 저하나 쉽게 피로해지는 것이 흔한 증상입니다. 가끔은 심방세동이 멈추고 동리듬으로 돌아올 때 발생하는 심정지로 인해 어지럽거나 실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질환 유무나 그 중증도의 마커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심방세동 그 자체가 사망률과 이완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심방세동은 심부전의 발생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뇌졸중 위험도를 증가시키며 뇌졸중 원인의 25%가 심방세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치매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한컷 뉴스입니다. 다음은 심방세동 환자 중 사망을 포함한 주요 심혈관계 사건의 발생 빈도 및 상대 위험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 연구는 대만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결과에 따르면 심방세동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연간 부작용 보고의 위험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뇌졸중의 경우 3.34배, 심부전 3.31배, 사망 위험도를 2.61배 증가시키며 심근경색과 치매의 경우에도 각각 62%, 45%의 위험도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심방세동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 증가와 건강관리 부담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심방세동으로 인한 병원 방문은 지난 10년 사이 약 2배, 총 의료비용은 약 3배로 증가되었습니다. 심방세동의 치료. 심방세동의 치료는 1차적으로 환자의 증상, 심방세동이 환자의 혈역학에 미치는 영향,
심방세동의 유병기간, 기저심장질환, 뇌졸중 위험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심방세동의 치료는 크게 리듬 조절, 심박수 조절, 그리고 뇌졸중 예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본 강의에서는 뇌졸중 예방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뇌졸중의 20에서 30%가 심방세동에서 기인하며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의 90%는 심장으로부터의 색전에 의한 뇌졸중으로 평가됩니다. 심방세동과 관련된 허혈성 뇌졸중은 큰 뇌혈관에 색전증을 일으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뇌졸중의 중증도가 높고 때때로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적절한 항응고 치료를 받으면 뇌졸중의 위험이 심방세동이 없는 환자들과 비슷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방치료는 심방세동 환자의 예후 개선에 가장 중요한 치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구 항응고 치료는 심방세동 환자에서 허혈성 뇌졸중을 예방하고 생존기간을 연장시킵니다. 이는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 약제에 비해 뇌졸중 위험도 감소에 우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방세동 환자에서 경구 항응고 치료의 임상적 효용은 매우 뇌졸중 위험도가 낮은 환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심방세동 환자에서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저위험군 환자를 제외하고 많은 환자에서 경구 항응고 치료가 추천됩니다. 즉, 거의 모든 심방세동 환자들은 장기적 경구 항응고 치료를 통한 뇌졸중 예방이 고려됩니다. 이 역시 환자 개개인의 뇌졸중 위험도, 출혈 위험도,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구 항응고 치료 약제로는 대표적으로 비타민 K 기량제인 와파린과 기존의 신경구 항응고제로 불리웠던 비비타민 K 기량제 경구 항응고제로 다비가트란,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에독사반이 있습니다. 와파린은 위약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64%, 항혈소판 제제에 비해 37% 감소시킵니다. 노악은 각각의 결정적 3상 임상 연구에서 와파린에 비해 비열등성을 입증하였으며 4가지 약제의 데이터를 합쳐 분석한 연구에서 노악은 와파린에 비해 우월함을 증명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를 살펴보면 노악은 와파린 대비 뇌졸중 및 전신색전 위험도를 19%나 감소시켰고 뇌내 출혈을 현저히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망률, 뇌졸중, 주요 출혈, 뇌내 출혈 등 부작용 보고들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뇌졸중과 전신색전증 위험도 예측 점수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1990년대 후반부터 작은 코호트 연구를 기반으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뇌졸중 위험도 분류 체계가 개발되어 왔으나 차드바스크 점수 체계의 도입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경구 항응고 치료 여부의 결정을 단순하고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2010년에 유럽 심장학회 지침서에 처음 포함된 이래로 현재는 북미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드바스크 점수체계는 과거에 사용되던 차드 점수체계의 위험인자가 세분화 혹은 추가되면서 저중등도 위험도의 환자들을 더 잘 선별해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국내에서 시행된 후양적 분석 연구들에서도 차드바스크 점수체계가 가정하고 있는 서구에서의 연간 뇌졸중 발생률과 국내에서의 뇌졸중 발생률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국내의 심방세동 환자에게 적용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유럽 심장학회 지침서에 따르면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다른 임상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1점인 여성의 경우에는 0점의 남성과 똑같이 낮은 위험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항응고제 치료나 항혈소판제 치료가 추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인자가 하나 이상인 환자에서는 항응고 치료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중등도의 위험도를 가진 환자에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점수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와파린의 조절 수준이 불안정한 경우, 과거 출혈 병력이 있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특정 바이오마커들, 특히 트로포닌, N터미널 프로BNP 등이 상승되어 있는 경우도 뇌졸중의 위험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유럽 심장학회 지침서를 기반으로 한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의 항응고 치료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경색의 위험도 예측은 차드바스크 점수 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차드바스크 점수가 2점 이상인 모든 남성, 3점 이상인 모든 여성 심방세동 환자에게 뇌경색 예방을 위해서 경구 항응고 치료가 권장됩니다. 차드바스크 점수가 1점인 남성, 2점인 여성 심방세동 환자에서는 개개인의 특성 및 환자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응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부가적인 뇌경색 위험인자가 없는 남성 또는 여성 환자에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뇌경색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심방세동의 항응고 치료 효과를 보고한 대부분의 임상시험에서는 뇌졸중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차드바스크 점수가 2점 혹은 이상인 남성, 3점 혹은 이상인 여성 환자에서는 항응고 치료가 이득이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 항응고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들에 대한 관찰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최근 성별인자를 제외한 한 가지 위험인자를 가지는 환자에서의 뇌졸중 발생률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환자군 중 많은 부분이 항응고 치료에 임상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마다 대상 환자군과 항응고 치료 상태, 임상적 결과가 달리 설정되어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 2016년 유럽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남자 1점, 여자 2점 환자에서는 환자마다 예상되는 뇌졸중 감소, 출혈 위험, 환자의 선호 등을 고려하여 항응고 치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으며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을 위하여 항혈소판 제제는 그 역할이 축소되어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나이 65세 이상 인자는 상대적으로 뇌졸중 위험을 더 높이기 때문에 성별인자를 제외한 한 가지 차드바스크 위험인자를 가지는 환자에게서 환자의 선호도 및 환자 개개인에 맞춤화된 뇌졸중 위험도 평가에 따른 항응고 치료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여성인자는 다른 위험인자가 동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뇌졸중 위험도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내 데이터를 살펴보면 항응고 치료를 받지 않는 차드바스크 1점 남성 환자는 허혈성 뇌졸중의 발생률이 100인년당 1.04에서 1.35, 여자 차드바스크 2점 환자는 100인년당 0.71에서 0.80으로 오히려 여성에서 더 낮은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차드바스크 1점의 남성 환자의 뇌졸중 발생률이 일반적으로 항응고요법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연간 뇌졸중 발생률로 여겨지는 1%에서 2%에 자리하고 있어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정확한 의사결정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혈 예측 점수 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하여 항응고제를 처방할 경우 반드시 환자의 출혈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출혈 합병증은 뇌출혈과 같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경우부터 일시적으로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까지 환자별로 매우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항응고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개별 환자의 출혈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아파린을 투여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출혈 예측 점수 체계들이 개발되었으며 헬즈블레드 외에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점수 체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뇌졸중과 출혈의 위험인자는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면 고령은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과 출혈 양쪽 모두의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입니다.
출혈 위험도가 높다고 하여 뇌졸중 예방을 위한 항응고 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개별 환자가 지닌 출혈에 대한 위험인자 중 교정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어 치료하고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며 치료 중 심각한 출혈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방세동과 그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방세동은 무질서하고 빠르고 불규칙한 심방의 전기적 활성화와 함께 심방의 수축이 소실되고 이로 인한 다양한 증상 및 임상 결과를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나이에 따라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부정맥으로 최근 고령화로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심방세동의 가장 큰 부작용은 혈전에 의한 뇌졸중으로 심방세동은 뇌졸중 위험도를 5배 정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심방세동의 치료에 있어서 전신 색전증의 위험도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서 적절하게 뇌졸중 예방을 위한 항응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심방세동의 이해와 뇌졸중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방세동의 이해와 뇌졸중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방세동의 치료 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